네, 안녕하세요. 홍상진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어, 글쎄요, 처음인가요? 부득이하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수강하시고 있는 그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교무회의가 지금 개최가 됩니다. 교무회의가 부득이하게 이 시간에 개최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휴강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휴일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휴강을 하게 되면 보강 날짜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불편을 좀 드리지 않고자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그 강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 회로 설계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분하고 강의한 이후에 회로 설계 분야를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또는 그 회로 설계 분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박상윤 교수님, 그다음에 이우주 교수님, 그리고 오영철 교수님하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만나서 미팅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을 최대한 어떻게 디지털 회로 설계만이라도 우리가 보강을 해서 회로 설계를 조금 더 잘하는 그 전자공학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회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여러분들의 중에 일부는 아마 회로 설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회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거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강의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다른 방법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또는 SoC 설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RTL 레벨에서 코딩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로직들을 합성하고 이 합성한 로직을 테스팅을 합니다. 이 전부 다 회로적인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회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제 칩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로어 플래닝이라는 걸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앤 라우팅이라는 것을 해서 이 칩에 배치를 할 것이고 배선을 하게 됩니다. 즉 플레이스라는 의미가 배치, 라우팅이라는 의미가 배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치 배선이 다 끝나고 나면 칩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하게 되죠. 즉 노이즈 대비 신호가 얼마나 특성이 잘 나오고 있는지, 또 패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로직에서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로직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 칩이라면, 즉 칩의 설계가 맞춰졌다면 이제 공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포토 마스크를 만들고 그다음 웨이퍼 팹을 통해서 칩 테스트를 하고 패브리케이션을 하고 칩을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칩을 어셈블리하고 패키징하는 과정이 바로 SoC 이 부분에서 이 SoC 설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SoC하고 SIP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수할까 또는 어떤 것이 더 장점이 있을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SoC는 개발하고 설계하고 공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즉 특정한 성능을 요구하는 특정한 기능을 요구하는 회로들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정을 통해서 패브리케이션을 통해서 칩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을 만들 때 개수가 많은, 즉 이 칩의 많은 개수가 많이 필요할 때는 SoC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SI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된 개발된 칩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 패키지 형태를 좀 쉽게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의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SoC 칩을 만들 것이냐 또는 SIP 어플리케이션으로 갈 것이냐는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판단 근거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 이 표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예로 SoC하고 SiP를 비교했을 때 SoC가 그 발전되는 것도 있었지만 SiP가 먼저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유는 더 빠른 그 타임 투 마켓을 보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주로 통신용에서 RF 통신칩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카메라 모듈에서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투스라는 칩을 가지고 블루투스하고 와이어리스 랜하고 와이파이하고 이런 칩들을 통합함으로써 이 통신 칩을 통합하는데 SiP가 많이 사용됐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시장 말씀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하기로 하고요. 마침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라면 또는 이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 엔지니어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객이 필요할 때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설계가 멋있다고 반드시 제품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SiP에 대한 부분의 챌린지라고 하면 이미 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새로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새로 나와 있는 칩들을 가지고 조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를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메모리와 로직을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또는 통신용 칩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하이 프리퀀시 서킷에서 더 좋은 그 패시브 성능들을 낼 수 있을까? Q 팩터를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SiP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SiP가 추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to match or exceed 매치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게 되거나 더 성능이 좋아지거나 무엇보다 싱글칩 패키지 싱글칩 SoC보다 성능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칩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SiP 테크놀로지의 플랫폼에서는 솔더 범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지금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에서 솔더 범핑을 다루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플립칩 어셈블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플립칩도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사용해서 thin film substrate을 사용하는 방법들과 PCB 기술,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PCB 기술보다 더 앞선 PCB 기술을 사용하는, 그래서 다층 PCB 그리고 RFA 노이즈에 더 강한 그 시그널 인테그리티와 파워 인테그리티에 더 강한 PCB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 슬라이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메모리하고 로직을 인테그레이션 할 때, 에이직을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이 뭐 문제점들과 장단점이 있다면 cost per memory cell in ASIC is a few tens of times 몇십 배 정도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스탠다드 메모리 칩을 만드는 것보다 ASIC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유는 같은 비슷한 설계의 메모리를 할지라도 이미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메모리에서는 공정들과 회로 설계와 공정이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 ASIC 설계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만드는 데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또는 기존에 설계되었던 칩과 이 컴패러블하게 즉 서로 호환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설계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단말기에 들어가는 이 통신 칩들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iP에서 챌린지들이 많이 있지만 이 SiP에서 챌린지들 중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 패키지들이 상용화되어 있고 이 상용화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어떤 점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만족되지 않아서 여러 개를 사용한다.
사용하면 이런 패키지 상용 툴 안에는 전자기학과 기타 등등의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바로 전자기학을 학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나의 예로 가져온 거지만 예이지만 PCB를 설계하는 툴, 뭐 여러 가지 그 설계하는 툴들이 뭐 회사마다 좀 더씩 조금씩 다른 형태의 툴을 가지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은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인 패키지에서 복잡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이 다 다른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배선 배치 자동화, 배치 배선 자동화라는 부분도 있고요. 전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에서 강도나 그 피로도를 해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통신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베리피케이션 부분에서 요런 그 그림이 아이 다이그램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통신 기능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동차 얘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SIP4 오토모티브라고 해서 자동차에 사용이 되고 있는 SIP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면 기계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도 쇠이고 안에 들어가는 엔진도 쇠이고 이런 기계 장치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과연 이 자동차가 기계 장치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yes라고 얘기를 하거나 no라고 대답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물론 기계공학과에서 전통적으로 이 중요한 분야가 자동차 산업 분야였고, 하지만 이 자동차 산업 분야가 점점점 전자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전자제품 중에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전자제품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자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또는 뭐 전자제품의 비중이 낮은 기계제품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안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전자제품들, 전자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위성 라디오도 있고, 스마트 에어백도 있고,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보를 주는 장치, 스마트 키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차나 또는 후방 감지 센서들도 있고, 주차 센서도 있고, 차량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차량 전압을 높여주기 위한 전압 향상 장치도 있고, 차량 안전화 시스템, 블루투스도 있고, 음성 인식도 있고, 차량의 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위치 센서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전자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9년부터 이 통계를 봤을 때 2009년에는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던 158억 정도 되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2016년에는 그 2배에 달하는 300억 달러 정도의 반도체 이 시장이 자동차 시장 안에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무인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르네사스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자, 일본이 이건 뭐 명확하게 얘기하고 봅시다. 일본이 반도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즉 생산의 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로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원래 기업은 스위스 기업이고요. 유럽 기업이고,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 그 다음에 NXP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 롬,
TI, 도시바 이런 기업들이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나라들은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지만 불행히도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자동차용 반도체하고 일반 정보통신용 반도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용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그렇게 수명이 오래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번 샀을 때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10년, 15년도 타겠지만 평균 잡아서 7, 8년 정도의 자동차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가 우리나라고요. 이럴 때 5년에서 7년 정도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고장 나지 않아야 자동차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운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어느 곳에 놔두냐면 겨울에는 추운 바깥에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는 겨울엔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또 뜨거운 온도에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만들어진 자동차가 캐나다에 수출이 됐다. 그러면 또는 알래스카에 수출이 됐다. 늘 추운 곳에서 반도체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중동이나 이런 사막 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차들은 굉장히 더운 날씨에서 칩들이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반도체와 산업용 반도체 또는 차량용 반도체의 동작 온도, 수명, 습도, 고장률, 공급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1년에서 3년이면 되지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5년 정도 수명이 버텨줘야 됩니다. 또 공급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용은 제품들이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는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30년 이상의 제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소비자가 부품을 요구했을 때 이 부품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반도체 SoC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SiP 기술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일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CPU들은 어떤 특정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주변 센서들에서 주변 회로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내는 형태들을 SiP라고 얘기하듯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런 SiP 패키지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SiP가 이렇게 컸지만 칩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SiP 기술을 적용해서 조금 더 컴팩하고 조금 더 작은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예로 이건 자동차 예는 아니지만 월드 스몰리스트 블루투스 모듈이라고 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블루투스 모듈은 이게 밀리미터 단위니까 한 14mm, 13.5mm 정도의 크기의 블루투스를 만들었었다면 요즘은 6mm, 7mm 정도의 폭이 되는 형태의 블루투스를 만들고 있다. 즉, 이 SiP 기술을 사용해서 물건들을 더 작게 만들고 훨씬 더 내구성이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IoT를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IoT 분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인터넷 오브 IoE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즉 개념적으로는 어떤 사물에다가 인터넷, 즉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모니터링도 하고 제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먼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센서가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통신 기능을 사용해서 어느 한 곳에다가 서버에 데이터를 모은다는 개념인데 바로 이 센서들이 Si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센서 하나하나들을 센서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센서를 구매를 해다가
이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연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 사물에 적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SIP의 개념을 적용한 IoT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예로 ASE라고 하는 그 대만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다국적 패키징 기업인데 2005년부터 이런 하이브리드의 그 통신 칩들을 만들었습니다. 와이파이 모듈을 만들었고 2007년도에 와이파이 더하기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를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컴보 모듈을 만들었고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와 GPS와 FM 라디오를 네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 SIP를 만들었고요. 2014년도에선 LTE 그 모뎀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통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패키지 기술이 지금 적용되고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IoT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그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즉 이 무선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 공급, 전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이런 IoT 센서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칩들을 만들고 있고요. SIP죠.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센서 인테그레이티드 SIP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그 센서들을 활용한 IoT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것들이 바로 SIP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보통신용 SIP라고 해서 하면 SOC와 SIP를 비교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국한되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SIP라는 것이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고 IoT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기존에 만들어진 칩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께 다뤄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범핑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SIP를 만들게 되면 이 칩들을 연결해야 되고 연결된 칩들을 또는 그 만들어진 패키지가 보드에 장착돼야 되는데 기존이라고 얘기하면 뭐 15년, 20년 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다리가 있는 리드가 있는 그래서 리드 프레임을 가지고 패키지를 하는 형태의 리드 프레임 패키지를 흔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TTL 74 시리즈의 TTL을 사용할 때는 리드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도체 칩을 패키징해서 상용화하는 경우에는 리드 프레임 패키지보다는 이 솔더 범핑이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더 범핑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솔더 범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대체한 기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칩이 와이어 본딩을 하고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가운데 있는 여기에 네모난 부분이 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다이의 맨 마지막에 맨 겉에 있는 레이어가 바로 이 패드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패드에서 리드 프레임까지 와이어 본딩을 하고 이 리드 프레임을 가지고 패키징을 했던 기술이 일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본딩을 사용해서 패키징을 했었는데 칩이 적층될수록 즉 칩의 덴서티를 높이려고 적층을 하다 보니까 와이어링을 해야 되는 개수가 많아지고요. 와이어링을 하는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량도 발생하고 쇼티지도 발생하고 또는 이런 형태의 와이어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와이어 본딩보다는 다른 형태의 좀 고급진 어셈블리를 하자라는 것이 이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와이어 본딩을 하는 방법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순서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 본딩을 할 때 와이어 본딩을 할 때 열을 좀 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서 볼 본딩을 해서 볼을 만들고 접합을 시킵니다. 접합을 시킨 다음에 이 헤드가 쭉 끌어갖고 나오면 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벌어지고 나서 선이 쭉 바깥으로 나와서 그때 이 한쪽 리드 부분에서 붙이고
쑥 밀어서 닦아내면 바로 웨지 번딩이라고 하는 이렇게 밀어내서 닦아내는 번딩이 돼서 이런 형태의 번딩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보시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서 볼을 형성해서 끌어붙여서 웨지 번딩을 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솔더 범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패키지가 있다면 기존에 이렇게 와이어 본딩을 했었는데 이 와이어 본딩을 하지 않고 바로 직접 그 위에다가 이런 솔더를 만들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란 납이 아니라 납을 사용하진 않으니까 우리는 솔더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솔더를 사용해서 직접 범핑을 만듭니다. 즉 범핑을 만들고 한 번에 붙이는 어셈블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솔더 범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일단 뒤에도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LB 세미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택 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평택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우리나라의 범핑 그 하우스라고 해서 범핑만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회사고요. 기판이 있다면 우리 공정이 다 끝난 기판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반도체 소자 공정이 끝났을 때가 바로 여기 패드 영역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패드 영역까지 끝내서 반도체 공정이 마무리가 되면 물론 그 위에 패시베이션을 했었을 거예요. 즉 패드가 산화되거나 노출되지 말라고 수분이 들어가지 말라고 패시베이션을 해놓은 상태로 이 범핑 하우스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패드 오프닝 즉 포토 리서그래피를 통해서 여기 보이는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열려져 있는 부분 이 패드 오픈을 하게 되고 이 패드 오픈한 부분에 다시 다이엘렉트릭 데포지션을 하고 즉 CVD 같은 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나 아니면 폴리머 제품을 폴리머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만들고 여기 그 컵 같이 범프 밑에 금속을 또 형성을 하게 됩니다. 범프 밑에 형성하는 금속을 우리가 언더 범프 메탈러지라고 하는 부분 그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UBM이라고 언더 범프 메탈러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UBM 다이아미터만큼의 솔더볼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또는 솔더볼의 크기에 따라서 UBM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돼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솔더 범프가 형성되고 그 그림은 바로 이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니멈 패드 파이널 메탈 사이즈를 보면 여기 디자인 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숫자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UBM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이 볼들이 잘 붙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게 되죠. 이 UBM을 형성해서 볼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 볼들은 어디 부분에 위치가 될까요? 칩의 맨 아랫부분에서 볼이 있을까요? 칩의 맨 위에 부분에 볼이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웨이퍼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이싱을 했어요. 과거에는 칩 위에서 패드가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칩을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 윗부분의 패드에서 와이어 본딩을 해서 리드 프레임까지 연결하는 형태의 패키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더 범핑을 사용해서 범핑 기술을 사용해서 범프를 만들면 이 패드 윗부분에 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합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뒤집어서 플립해서 접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플립칩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과거에 사용되던 와이어 본딩 기술이 바로 이 솔더볼을 웨이퍼 바닥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솔더볼을 웨이퍼 표면 즉 패드에다 만들어 놓고 걔를 뒤집어서 범핑을 하기 때문에 바로 플립칩 범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립칩 범핑이라는 개념은 뒤집었다는 개념이고 솔더 범핑이라는 것은 이 재료가 바로 솔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당연히 이 솔더 볼도 만들어서 붙입니다. 하지만 과거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이 솔더 볼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이 칩이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UBM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형성된 UBM에 포토 리서그래피하고 엣치를 통해서 UBM을 형성한 그 공간에 바로 도금을 하게 됩니다. 도금을 해서 주석과 이런 납의 형태를 갖고 있는 금속을 도금을 해서 올린 다음에 얘네들한테 열을 가해주면 얘네들이 젖음성이 생겨서 즉 웨터빌리티라고 얘기해서
금속이 확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녹은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표면 장력이 유지되면서 이 볼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IBM에서 개발했던 C4라고 해서 컨트롤 콜랩스드 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 그 플립칩 범핑 방법 특허를 갖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범핑을 해놓고 이제 리플로우를 한 다음에 뒤집어서 보드에다 장착을 하고 보드를 가지고 인스펙션을 해서 맨 마지막에 언더필, 즉 칠이 들어가 있는 그 밑에 부분에 언더 부분, 아래 부분에다가 필 채워준다. 고분자 본드 같은 걸로 에폭시로 채워준다라는 개념의 언더필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플립칩 패키징의 어드밴티지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 본딩에서 와이어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와이어는 길어요. 길게 되면 시그널 딜레이를 발생시킬 수 있죠. 하지만 솔더볼을 사용하면 거리가 짧아져서 훨씬 더 짧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I/O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핀당 연결수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칩을 뒤집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칩 뒷면을 사용해서 열을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고성능 칩에서는 열이 많이 나는데 이 열이 많은 칩에서 뒷면에다가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열을 잘 방출해서 열적인 정도의 열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difficult to test of the bare dies. 이 베어 다이를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 범핑이 돼 있는 칩들을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왜냐하면 뒤집어서 범핑을 했기 때문에 솔더 볼들이 밑에 있어요. 즉 위에 칩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이 범프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아닌지 깨졌는지 떨어졌는지 없어졌는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로 개발하고 사용하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언더필을 하게 되는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언더필을 하게 되는데 언더필을 하고 나서 이 에폭시를 즉 본드 에폭시를 더 큐어링하는 즉 단단하게 굳히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공정이 추가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한번 붙여놓으면 이 볼이 한 개, 두 개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면으로 떼어야 되는데 이걸 떼려면 볼을 동시에 다 녹여야 되는 현상이 생겨서 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플립칩에 대해서 더 많은 사항을 알고 싶으면 여기 http flipchips.com 이라는 곳에 가시면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은 플립칩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플립칩 범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범핑이라고 하는 말은 범핑은 알루미늄 패드 위에 골드 또는 솔더로 금이나 솔더의 재료로 외부 접속 단자 그걸 범프라고 얘기해요. 범프를 형성해 주는 공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 도로를 지나갈 때 차를 타고 도로를 쭉 지나갈 때 과속 방지 턱이라고 해서 불룩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과속 방지 턱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스피드 범프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드를 내지 않도록 볼록하게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범프라고 얘기를 영어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솔더 범프라고 하는 것이 솔더로 만들어서 푹 튀어나온 부분을 솔더 범프라고 얘기를 한다. 과거에는 솔더 범프를 사용하기 전에는 알루미늄 스터드 범프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알루미늄이 아니라 골드요. 금을 가지고 골드 와이어를 연결을 했었는데 이 연결하는 와이어가 골드 와이어인데 이 골드 와이어를 연결할 때 와이어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와이어링을 해서 여기를 잘라내면 마치 이것도 범프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골드 범프가 이렇게 생기고 접합을 하게 되면 금은 연성이 있기 때문에 물은 금속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눌러서 접합을 하게 되면 금이 이렇게 눌리면서 접합이 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지금 현재로는 골드 범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솔더 범프를 사용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경우 솔더 범프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사용했던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베포레이티드 범프라고 해서
즉 반도체 공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퍼터링을 하고 UBM을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 그 도금 대신에 이베포레이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즉 증착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다시 리플로우를 시키면, 리플로우라는 것은 열을 가해서 녹게끔 만들어주면 바로 볼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때 당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죠? 1960년대, 즉 70년 이전에 한 60년 이전 전쯤에 IBM에서 얘네들을 만들었는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도금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칩을 접합을 할 때 이 칩이 주저앉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현상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 증착을 해놓고 그다음에 리플로우를 하는 그런 공정을 만들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지금 IBM에서 개발한 C4의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립칩 범핑을 사용했을 때 일렉트로 플레이티드 범프라고 해서 또 IBM에서 개발한 거 말고 과거부터 사용하던 것은 도금을 사용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렉트로 플레이팅이 전기 도금이니까. 그래서 UBM을 만들 때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해서 이런 순서대로 또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반도체 공정을 하듯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도금을 하기 위해서 듀얼 데모신 가와 비슷하게 etch를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 부분만 도금을 합니다. 즉 도금을 할 때 한 가지 이상의 금속을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도금을 해서 만들어 놨다면 이 도금한 이후에 파란색 부분, 즉 sacrificial layer라고 하는 희생층을 없애고 얘네들을 다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리플로우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회색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런 솔더 범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도금의 두께가 조금씩 다르면 그 안에 있는 솔더의 양이 다르게 되고, 리플로우를 하게 되면 솔더의 양이 작기 때문에 솔더의 양이 많은 것은 큰 볼이 만들어지고 솔더의 양이 작은 것은 작은 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의 균일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솔더 볼을 미리 만들자. 솔더 볼을 미리 정확한 규격으로 만들고 얘네들 중에 크기가 큰 것들은 걸러내고 크기가 너무 작은 것들도 이제 걸러내서 일정한 형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솔더 범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미리 만들어낸 솔더 볼을 가지고 웨이퍼의 솔더 볼 드랍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볼을 드랍 시켜서 패드 영역에 볼을 올려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리플로우를 하든지 아니면 접합을 해서 이 볼의 크기를, 즉 솔더 볼의 크기를 유니폼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이런 형태의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솔더 볼을 만드는 회사 중에 물론 일본계도 있고 미국계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곳이 가장 솔더 볼을 그동안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었고요. 용인에도 있습니다. MKE라는 회사가 용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의 계열사인 희성 그룹이 있는데, 이 희성 소재라고 하는 곳에서도 바로 이런 솔더 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솔더 볼을 만들어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솔더 볼을 했지만 요런 방식이 우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요 부분 노란색은 가려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솔더가 들어가는 부분을 열려져 있어서 바늘과 같은 이렇게 눈 쓰는 것처럼 아주 작은 솔더 볼입니다. 솔더 볼을 이렇게 뿌리면 요 밑으로 솔더 볼이 들어가서 볼 드랍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샤프심처럼 솔더 볼을 열을 가해서 꼭꼭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도 만들어졌지만 이 장비는 생산성이 약해서 안 쓰고요. 오히려 요즘은 볼 드랍보다는 볼 트랜스퍼라는 형태의 그 장비를 만들어서 한 번에 볼을 트랜스퍼 시키는, 웨이퍼 위에 트랜스퍼 시켜서 만드는, 이렇게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는 형태로 기술이 더 개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범핑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다룰 때 바로 이런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범핑 테크놀로지에서 플립칩의 솔더 조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플립칩 솔더 조인트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페스 플립칩 범핑이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제 동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플립칩 범핑 말고 또한 요즘에 최근에 thermal compression bonding이라고 하는 부분과 anisotropic conductive film bonding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thermal com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hermal compression이라고 해서 TC bond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TC bonding이나 또는 thermal sonic bonding이라고 해서 TS bo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 중에 패키징 회사에 가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도 TC 번딩이나 TS 번딩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 thermal compression이라는 것은 여기에 열을 가하면서 압력을 살짝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계적인 어떤 강도가 생겨서 그 열이 가해지고 힘이 가해져서 여기에 범핑이 되는, 즉 접합이 되는 형태의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요렇게 열을 가해서 압력을 주다 보니까 압력 주는 거에 단점이 생겨서 TS, 즉 thermal compression, 울트라소닉이라고 하는 초음파를 이렇게 쏩니다. 초음파를 쏘게 되면 음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요 코너 부분에서 이게 만나서 그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번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열과 초음파 또는 열과 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이라고 해서 ACF라고 얘기를 합니다. ACF 번딩은 두 개의 어떤 칩을 즉 연결하고 싶을 때 연결할 때 가운데다 필름을 넣고 연결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필름 안에는 전도성의 볼이 들어있어요. 아주 미세한 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수십 마이크로 정도, 4, 50 마이크로 정도 또는 그 이하 사이즈의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꾹 이 필름을 두 개 칩을 꽉 누르게 되면 이 필름에 있는 성분들이 눌려서 볼이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샌드위치가 되면서 이 패드와 패드 사이를 눌러서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공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 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에 패널이라는 것이 있고 이 패널이 연결돼서 어느 라인들의 이 선들이 쭉 모아져 있는데 이 모아져 있는 부분하고 회로하고 연결할 때, 즉 패널과 회로하고 연결할 때 바로 이 접합 부분을 ACF 본딩을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로 이런 그 솔더 범핑 말고도 카퍼 필라 범핑이라고 하는 것과 카퍼 필라 투 카퍼 투 카퍼 범핑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접합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칩이 접합돼서 보드에 접합이 된다면 이 여러 개의 볼들이 보드하고 접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칩이 동작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칩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드의 온도도 높아지고요. 보드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바로 보드가 팽창하고 칩도 팽창을 합니다. 이 두 물질이 갖고 있는 물질의 특성, 즉 열 팽창 개수가 동일하다면 모든 물질이 열 팽창 개수가 동일하다면 같은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는 같이 팽창하고 같이 수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의 열 팽창 개수와 PCB, 플라스틱의 열 팽창 개수가 달라요. 어떤 것이 열 팽창 개수가 더 클까요? 그렇죠. 그 고분자로 만들어진 PCB가 더 열 팽창 개수가 더 커요. 즉 온도가 높아져서 200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칩은 그래도 그만큼 온도가 높아졌지만 많이 팽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PCB가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땅이 옆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칩은 팽창을 안 했고 볼은 견디고 있고 밑에 볼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볼이 뭘 받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형태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볼이 피로도를 느끼고 딱 하고 깨지거나 접합면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 피로 현상이 생깁니다. 피로 단전, 즉 피로에 의해서 끊어지는 현상이 피로 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막고 보호해주고자 또 열을 더 잘 방출시켜주고자 언더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더필이라는 것은 이 칩과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채우는 그런 물질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칩하고 보드 사이에 또 칩 밑에 사이에 껴있는 부분이 바로 언더필 재료다. 자, 그러면 왜 언더필을 하느냐?
칩이 떨어졌을 때 피로도가 쌓여서 딱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해주고자, 낙하 충격을 보호하고자, PCB 조립 시 변이 충격을 보호하고자, 열팽창 보호하고자, 습기에 의한 거, 먼지에 의한 거 또는 이제 납에서 나오는, 기존은 납을 사용했으니까 이 납이나 또는 솔더에서 나오는 알파파라고 합니다. 엑스레이처럼 이 과도한 어떤 금속이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 여기에서 언노운한 이 파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오동작도 예방하고자 언더필을 채우는데, 이 언더필을 여기 결과는 기계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이 칩들이 같은 어떤 일정한 온도가 됐을 때 어디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코너 부분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고, 실제 이렇게 불량들이 나타난 부분에 어느 부분에 불량이 많이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부분은 이런 불량이었고 빨간색 부분은 이런 불량이었다, 이런 형태의 불량이었다. 즉 이게 그 팽창하면서 옆으로 발생한 shear strength라고 하는 거죠. shear가 옆의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shear strength, shear 방향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밀려난 것처럼 PCB하고 볼하고 이렇게 뭔가 밀려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PCB에서 밀려나다가 더 이상 그러니까 밀려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힘을 더 많이 받으면 여기가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 쇼트가 나거나 또는 오픈이 나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또 마지막으로 잠깐 쉬기 전에 UBM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BM은 언더 범프 메탈러지라고 하는데 바로 칩과 솔더 범프 사이에, 즉 솔더 범프와 위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솔더 범프고요. 이 부분이 칩이에요. 칩과 솔더 범프가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범프 밑에다가 금속 패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언더 범프, 즉 UBM이라고 한다.